예, 이어서 민주당을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이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중권 작가와 김성현 소장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대선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오셨는데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죠.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규모 첫 번째 행사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도 좀 마음 뜨거웠고요. 여전히 뭐 지지자분들도 와서 연호하시고 또 진짜 원팀의 마음으로 함께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유튜브로 생중계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 뜨거운 현장 또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선대위 구성을 보니까 현역 의원이 거의 전원이 참여하다시피 멤버드급 선대위입니다. 이 선대위를 관통하는 키워드랄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원팀이죠. 원팀. 원팀. 오늘 박용진 사실 오늘 이제 그동안 경선했던 후보들이 다 연설을 지지 연설을 했는데 의원들의 평가가 뭐냐면 여태까지 경선 과정의 연설들 중에서 제일 훌륭했다. 다들 제일 잘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박용진 이제 선대위원장이시죠. 이제는 선대위원장께서 하신 것 중에 원팀 그다음에 윈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넘어서서 원팀을 넘어서 윈팀. 네, 윈팀. 이길 수 있는 팀. 네. 다 그게 지금 오늘 그 간통하는 마음 아니었을까. 결국은 그 이렇게 멤버드 선대위를 만든 거는 결국은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라는 큰 과제에서 모두 함께하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모두 그 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팀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과의 또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을 것인 이 부분,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또 전면에 배치한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만, 실제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추천한 게 아주 진짜 극렬 강성 지지자 분들은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진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제 회동도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님도 같이 식사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지현 최고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른 의원님은 이제 언론상에 이재명 후보가 구속도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마음 바꿨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마음 바꾸셨습니까? 그럼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면 지금 우리 당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치열함이? 지금, 그럼요. 치열함이나 서로 상호 간의 그 격한 말들이 더 제가 볼 땐 더 하지 않나. 두 분을 같이 보셨어야 됐나 봐요. 김재현 최고위원님은 그 국민의힘 경선 순한 맛이라고 하는데 순한 맛 아닙니까? 국민의힘 경선? 순한 맛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감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맛입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이거는 뭐 매운 맛에서도 청양고추 맛이죠. 청양고추 맛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분위기를 보면. 그거는 이제 지지층이 인터넷에 익숙한 그 아닌 층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다고 봐요. 그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다고 자평하지만 사실 뭐 핵심 요직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이 좀 맡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눈에 띄는 분이 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성남시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 직책과 관계없이 그 직책을 뛰어넘는 굉장히 초월적이고 월권적인 이런 일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의 뭐랄까 집사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뭐 거의 전결권을 대리로 행사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실세로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용광로 선대위다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운동 자체도 이분 중심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요, 핵심 요직에 지금 뭐 예전 캠프 쪽 사람들만 들어갔다는 거에 동의가 안 돼요. 지금 사실 그동안의 선대위를 꾸릴 때 보면 핵심이라는 것이 비서실과 상황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진짜 공평하게 캠프 쪽 인사들과 캠프 아닌 분들이 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특히 비서실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보면은 정말로 캠프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비서실장만 해도 원래 박홍근 의원이 했었는데
지금 최인호 이낙연 캠프에 최인호 의원이 결합했고요. 예. 상황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 또 여성 목소리 그 고민정 의원까지 진성준 아무 그 캠프에 소속하지 않았던 진성준 의원 뭐 아주 골고루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비서실의 정진석 부실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 위치가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비서실에서도 부실장에 불과하고 부실장도 한 명이 아니에요. 세 명이죠? 세 명. 예, 예. 네. 부실장도 세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실세 자리를 가지고 뭐 캠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점. 부실장이 말씀드리고요. 4명이네요. 네, 아, 4명인가요? 네 명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실장이 2명에 부실장이 4명인 자리거든요. 그런데도 네. 언론에서 벌써 이름이 나온 분이고 특히 황무성 그 전 사장을 네. 그 축출하는데 좀 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분을 문제가 되는 분을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임이라는 게 엄청나게 강할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부실장이다 하더라도 실권을 쥐고 흔들잖아요.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정말 저 하급자가 와가지고 사장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조직 운영 방식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장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시 이제 봐야지만 그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 나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형사적으로 기소가 되고 수사받고 기소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거거든요. 저는 정말로 그 항무성이죠. 황무성 네. 사장. 황무성 사장한테 묻고 싶은데 그런 공기업에 지원하면서 자기가 그것도 그 공기업의 성격에 맞는 사건으로 공사업자에게 그 돈을 받았다 그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기업을 지망하고 그 사장직을 유지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제가 시장이었다면 그런 분은 용납하지 못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시장님은 왜 사퇴하는지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사퇴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가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 네. 가정까지는 저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진원 제가 이름을 다 지금 저기 유동규, 유한기 본부장. 유한기 본부장. 아니, 네. 유한기 본부장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유한기 본부장이 그 사장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추천을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나가라고 얘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좀 네. 논점을 좀 다른 데 색깔입니다. 옮겨보세요. 이제 그 정색을 하고 이제 궁금한 것이 답변하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당황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지금 20, 30대 청년층 뭐 남성 위주라고는 합니다만 들끓어서 뭔가 선거운동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민주당은 예전에는 20, 30대 여성층의 지지를 받았었는데 요즘은 최근에 그것도 되게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청년층 여성층을 지금 현재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전혀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 대책이 좀 있습니까? 지금 청년과 여성 하기 위해서요. 선대본 구성을 보면요. 청년층에도 청년 부분 파트 책임지는 분을 두 분을 본부장을 임명을 했어요. 보면 예. 이동학 최고위원회 장경태 두 분을 다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청년 미래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인정하고요. 예. 네, 이제 심기일전해서 다시 저희 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 그룹들이 이게 쭉 보면 주로는 이제 다선 의원들 위주로 예전에 네. 하시던 민주당 분들만 있고 뭔가 좀 새로운 인물들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 1차 인선입니다. 2차, 3차 네, 추가 네. 인선도 이거는 계획돼 있습니까? 이번에 인선한 거는요. 당내만 일단 1차적으로 인선을 한 거고요. 음. 다음에는 일부는 다시 한번 2차 인선을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깜짝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뭐 열심히 비밀입니까? 준비 중이죠. 알겠습니다. 그 네.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대통합을 위해서 대사면을 해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과거에 국민의당으로 탈당했던 호남 인사들 그리고 동교동계에 복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게? 그거는 좀 더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도 있는 거고요. 정의당과의 관계 복원의 문제도 있는 거고 정말 구민주당 계열과의 그 통합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다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어쨌든 여기 지금 모든 선거에 이번에 선거는 다 정말 박빙의 승부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은 다 힘을 모을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아니, 그런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 네. 열린민주당 질문은 다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제, 것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건 뭐냐면 그 지지층이 받아들이겠냐라는 네. 거거든요.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탈당했던 호남 인사들과 동교동계에 이분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이 있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한 반발이 있을 텐데 지표끼들이 예. 좀 네, 찬성할 그래서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최고위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얘기가 필요하다. 정말 지지층의 그 민심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는 겁니다. 열린민주당 통합 잠시 말씀하셨는데 네.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김성애 소장도 옆에 계시는데. 아니 이제 그건 이제 당 대 당이기 때문에 예. 뭐 당장 멀게 된다는 거니까 서로 간에 좀 얘기들은 예전 청소 때부터도 사실 얘기는 나온 부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당 지도부 사이. 실무적으로 아예 얘기가 없다는 점을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예, 실무적인 얘기가 없어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뭐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은 없는데 예. 구체적인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선 대선 후보를 안 내는 건가요? 저희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니 지금 대선이 몇 달 앞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정당이라는 것이 과연 온당한 뭐랄까 제대로 된 정당인가 이런 글쎄요, 문제. 저는 3% 4% 지지를 받으면서 꼭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정의당의 태도도 생각해봐야 돼요. 예, 갑자기 두 당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아니 자. 열린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뽑는 정책 정당으로서 원래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한 정당이라서 굳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의 의사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대개는 어떤 공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책적으로 딱 다가오는 걸 말씀하시냐. 성장의 회복이라면 어떠한 공약의 방향을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지금 성장의 회복, 전환적 성장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 경제 우리가 OECD 국가로 지금 발돋움했지만 경제 빈부의 격차 같은 건 점점 더 심해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성장이 담보되지 않고는 분배도 공정할 수 없다는 이제 인식이 기초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릇을 키워야 된다. 좀 그런 부분들이 후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후보님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만들었던 점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급을 두고 아까 진 작가님은 이제 문재인 정권 이탈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시각도 해석하셨죠. 전통적인 보수의 담론이지 않습니까? 성장 담론이. 그런데 네, 이 부분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 전환을 좀 한 것 같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안될 전면적인 전환이 문재인 정부를 포괄해서 돼요. 문재인 포괄해서? 정부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그래도 좀 더 치우친 담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점을 그러니까 두 개를 근데 다 그때도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쪽에 더 치우쳐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거는 이제 성장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치우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기본소득은 원래는 이제 기본소득이 어떤 이재명 후보를 상징하는 공약이었는데 네. 기본소득 얘기는 그러면 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건 새롭게 접은 건 아니고요. 예.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전세적으로 볼 때면 아주 설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변화 발전하고 지금의 복지 체제하고도 다 조화롭게 설정할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사실 재난지원금도 기본 소득이냐 아니냐 가지고도 사실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공약 속에서 어떤 식으로 담아낼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이 사실은 그 뭐 스위스라든지 핀란드 이런 데서 아주 부분적으로 실행을 했고 결국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던 이런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이게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면 어떠냐, 왜 그 생각을 못 하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지거든요. 아니 저는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어떤 고정된 형태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기본소득은 성장에 관한 담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도 이게 기본소득이냐 처음엔 기본소득인 것처럼 사실 다들 받아들이고 얘기했다가 예. 나중에는 또 그거하고 좀 다르다 또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 발전하고 기존의 복지체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딱 이게 아니고 저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굉장히 후보가 자신 있게 내세운 공약인데 아직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다 어떻게 보면 할 수도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이 사실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모든 그 전 국민이라는 개념 속에서만 기본소득을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 계층의 일정 부분에 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또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는 네.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립되는 것인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와서 아니 그거는 예, 저는 예, 조금 그 개념에 동의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기본소득은 성장하는 개념이고 세계적으로 그것은 아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롤과 모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뭐 고객을 네. 녹여낼 수 있다. 이런 네. 입장이시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는 일단 실험은 좀 끝난 것 같거든요. 예. 아니 그건 스위스에서 아주 작은 주에서만 실험을 했고 거기에서 폐기된 거지 기본소득이 그렇다고 해서 기본소득 논쟁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그곳에서 실험이 잠깐 있었던 핀란드에서도 이제 것뿐이죠. 예. 결론을 맺었고 왜냐하면 이걸 갖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르모트처럼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만 뭐 시범 사업처럼 실험을 해봐서 거기서 뭐 성과가 나온다면 추진을 하거나 하는 건데 실험을 했던 두 나라에선 접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지금도 전 세계의 담론으로 존재하고 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얘기만 나오지 실제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미 이제 실험도 끝난 건데 이걸 아니 저는 그거는 네. 동의하기 어려운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전국민 근데 그거는 재난지원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론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는 소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핀란드와 스위스의 유럽의 두 사례를 가지고 소득이 이 실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지나친 언어도단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진 내에서도 작가님이 모르시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같이 논의가 충분히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그런 갑자기 논의들 핀란드랑 스위스 뉴스 두 개만 가지고 예,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건 안 그런 되죠. 논의들을 저도 다 접하고요.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알겠습니다. 요 내에서도 말씀 듣고 예, 예. 민주당 내에서도 재난지원금 얘기 말고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작가님 기본소득이 안 된다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반론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 당론으로 알겠습니다. 채택될 것인지 아닌지가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이 논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이제 이번에는 1인당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를 말씀하셨는데 당에서도 지금 검토 단계가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검토 이제 어쨌든 후보가 말을 한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 당에서는 예전부터도 의원님들이 재난지원금을 좀 더 많은 액수 그리고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게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재정 당국과의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때 예. 후보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그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원님 이거 뭐 쉽게 검토해야 될것 얘기하면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다 주려면 난 사표 내겠다라고 버텨갖고 본인이 80%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수 언론들도 홍남기 부총리한테 사표 내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좀 조용하게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그런데 같지 이번에 결국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려서 일종의 선별 지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크다는 걸 본인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행정적인 비용이나 이런 부분 국민들의 불만이 그걸로 폭증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수치에서는 재정 당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조금 드러난 것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최근에 제가 홍남기 부총리가 그 부분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난번에 하여튼 그 80%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보다도 과가 큰 면이 있어서 근데 그 이번에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그럼 거는 좀 기재부를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기재부
기재부가 버티는데 민주당이 못 넘어섰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에 기재부를 넘어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요 안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죠. 지금 이제 화두로 던져진 거고요. 지금 이제 예산 들어갔기 때문에 검토 단계인 겁니다. 기재부 말씀하시는데 기재부 장관 오늘 움직이는 건 총리하고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후보가 던져버리고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이거 3차 지원금은 정책 마무리해야 목표가 됐어요?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저는. 네, 이 질문 답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더 많은 액수를 줬을 때 진짜로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드 코로나 가면서 지금 더 준다고 하면 여러 국민들에게 더 소상공인 진짜 어려운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인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님 만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이제 국민의힘 최종 경선 금요일 날 결정이 되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 누굽니까? 혹은 원하는 상대? 아니 사실 가장 어려운 30초. 상대는요. 예. 유승민 후보예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은 지금 양빅 빅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유승민 후보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사실 가장 갖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제일 어려운 후보입니다. 쉬운 후보 짧게. 쉬운 후보는 사실 뭐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쉽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모실게요. 네, 민주당의 네.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